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투자입니다. 저자는 우석, 출판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왜 유독 시기심이 강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밀집도가 높은 농경사회가 길었고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시기, 질투심이 강해졌다는 설명이 주류이다. 대체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슷한 배경을 가진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이 왜 더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내 가설을 뒷받침할 철학자를 먼저 소개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다. 그는 인간은 모방적인 욕망을 가졌다고 말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선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쟁취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종종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여자들이 구찌나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도 같은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결국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바를 모방하여 욕망하는 존재라는 게 르네 철학의 핵심이다. 인간은 모방적인 욕망 때문에 경쟁하고 질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고 타인을 따라하게 되는 뇌신경이다. 모방적인 욕망이라는 철학 이론이 생물학적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유독 질투심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울 누련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인이 쉽게 휩쓸리고 광장에 잘 모이고 유행을 많이 따르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게 혹시 거울 누련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어디를 가도 거울이 많다는 것이다. 거울이 많은 이유는 한국인이 남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유독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에도 종종 낯뜨거운 질문이 올라온다. 무슨 무슨 동에 산다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죠? 40세의 재산이 몇억 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인가요?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한국인의 질투심에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친구들의 질투를 피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법. 내 아내는 커뮤니티 안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아내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서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한다. 참 쉬워 보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질투심을 피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절대로 자랑을 하지 말라. 특히 주부로 구성된 모임에서 자식 공부 자랑, 남편 직장 자랑을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 또 잘난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은 아내가 어디 있을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안 그래도 그렇지 못해 괴롭고 우울한데
거기에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아파트값 올랐다고 자랑하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은 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이다.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낀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돈독해진다. 이것은 정말로 효과가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일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공을 축하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뱀은 우리를 물어 상처를 입히면 크게 기뻐한다. 아무리 저차원적인 동물이라도 타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다. 하루는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구리가 정갈에게 신신당부했다. 날 찌르지 마. 찌르면 우리 둘 다 빠져 죽어.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무렵 정갈이 개구리를 찔렀다. 개구리가 죽어가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찔렀니? 정갈이 이렇게 대답했다. 난 정갈이야. 그렇다. 원래 그렇게 행동하도록 태어난 정갈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정갈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깨어지기 쉽다. 이들은 남들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깎아내린다. 정갈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주변의 모두를 끌어내려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대상을 없앤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타인을 끌어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평가인 척을 하는 것이다. 정갈 같은 사람은 세상의 불공평, 불평등에 대한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스스로 노력하는 대신 타인의 약점을 잡아채는 훌륭한 솜씨를 발휘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안 되고 게으른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자신도 부러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불평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시기심을 유발할 만한 것은 모조리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지위나 재산 등은 최대한 칭찬한다. 물론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만들어낸 서로 다른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20대에 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는 인기가 전혀 없었다.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종국에는 폐지로 팔렸다. 그런데 어느 날 니체가 헌책방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한 순간 니체는 이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는 속삭임이 들렸다고 한다. 니체는 책을 손에 넣은 후 꼬박 2주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책을 읽었다고 한다. 니체는 이 책에서 너무나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한다. 언제나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다. 이 책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말을 이해한다면
쇼펜하우의 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이 생존과 번식 등을 위해 내재된 맹목적인 욕망과 본능으로 만들어내는 한바탕의 수동이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쓴 책의 제목,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쉽게 풀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가진 욕망에 따라 벌이는 한바탕 수동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을 자신의 인식 한계와 범위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인간의 청각만 해도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고 특정 주파수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다. 이처럼 인간은 실제 존재하는 물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물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물 자체를 완전히 알 수 없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칸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는, 즉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인식한 이미지이다. 즉 세상은 내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이 받아들인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다.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어떤 분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롭다고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내게 쪽지를 보냈다. 이분에게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행복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말을 살펴보자.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조건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매우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기도 하다. 괴테나 바이런 같은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시인들은 똑같은 꽃을 보고도 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 능력이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 평범한 사람은 똑같은 꽃을 봐도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꽃은 시인에게 아름다움이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불행한 사람은 꽃을 보고서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낼 수 있지만 무심한 사람은 꽃을 그냥 무미 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이처럼 불행이나 행복은 외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고 노력은 좌절될 뿐이고 희망은 운명에 의해 짓밟히고 살면서 줄곧 불행한 실수만 해 고통은 늘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삶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 니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루는 미다스 왕이 괴물 실내 누술에게 물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실내 누스는 실쭉거림에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미다스 왕이 대답을 다그치자 그제서야 실레누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우연과 수고가 낳은 이 덧없는 자야. 왜 듣지 않으니만 못한 말을 내게 하라고 하는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으니 당신에게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다. 넋두리는 집어치우고 삶의 의지를 충전하라. 이후 니체는 쇼펜하우의 철학을 극복하고 자신의 철학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부정을 가르쳤지만 반대로 니체는 삶의 긍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니체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다. 인생이 좋고 나쁨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해석과 관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위대한 유인들을 보자. 영웅들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을 했다. 불행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니체에 따르면 사람들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지치고 병들고 약한 인간이 되어 세상을 추악하고 괴로움만 가득한 세계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공경과 어려움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좋고 나쁨은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있다. 삶의 의지가 약화되면 자신을 극복하는 투쟁 대신에 안이하게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남 탓으로 돌리는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니체는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한다. 니체 자신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투쟁했다. 인생은 주어진 환경보다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이다. 용기를 내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 니체는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자신을 극복하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심장도 가지고 있다. 또 실패로 인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또한 긍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뿐이다. 삶이 힘든가?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이 마주한 공경과 시련을 극복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니체가 삶이 힘든 당신에게 주는 조언이다. 인간은 타고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한다. 니체는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숭이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일종의 웃음거리인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인가? 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도 원숭이에 다르지 않다. 인간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창조적인 데 쓰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본능을 극복해야 초인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를 잇는 밧줄이며 심연 위에 펼쳐진 하나의 밧줄이기에 가로지르는 것도 위험하다. 거기서 또 도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이 타고난 본능에만 휘둘리며 산다면 그러한 삶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원숭이, 즉 짐승의 삶과 같다는 것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본능을 극복하려는 자를 말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나도 젊은 시절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조급했고 지금은 돈을 벌어서 여유를 가진 것뿐 젊은 시절의 그 조급함과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삶을 좀 더 살아보니 조급해한다고 해서 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급하다고 해서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추수할 수 없듯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것 같다.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다. 조급하고 절박하면 그럴수록 이성적이지 않고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욕심에 급등주만 따라 투자하여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가 많이 있다. 또한 사기에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린 안타까운 분도 있다. 대부분의 사기는 빨리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미끼를 내건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하는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부를 모으고 쌓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워렌 버핏도 재산의 90%를 50세 이후에 벌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집값과 주식이 폭등했다. 나보다 불과 몇 년 앞서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은 집과 주식으로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 격차를 평생 따라잡기 어려울 것처럼 느꼈다. 나만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과거에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대다수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집중과 지속성 때문이다. 나는 투자에 집중하고 마라톤처럼 계속 달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다. 도중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나를 앞서간 선배들보다 더 부유해졌다. 반면에 나보다 부자였던 선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세상에는 투자 공부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나고 반드시 원하는 부를 얻게 된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다. 둘째, 콤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메일 주신 분은 고졸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졸이면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내가 만약에 그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언제나 독립하여 내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직장을 다니겠다. 학벌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 중에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많이 있다.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 그런데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나는 학벌보다 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책을 읽고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이 있다. 나는 투자에 대한 지식을 거의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웠다. 학창 시절의 공부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책 몇 권이면 다 배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대부분의 투자 공부는 학교 밖에서 했다.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면 된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낙담하여 주저앉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요즘 가난한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실 돈을 아끼려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데는 제법 많은 돈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서적인 욕구 때문이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반려동물의 애정어린 몸짓으로 반겨준다. 반려동물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따른다. 그런 생명을 돌보면서 자신에 대한 위로를 얻고 외로움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정서적 결핍도 배고픔과 다르지 않다.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학생의 경우는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지지받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야 돈을 버는 일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힘들고 지칠 때, 또 두려움을 느낄 때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이를 극복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돈 욕심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정서적 안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 한 카페 회원이 나에게 상담 메일을 보냈다. 요점은 아파트를 두 채 보유 중인 직장인인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지만 일이 재미없고 실적 스트레스가 있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은퇴를 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조기 은퇴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을 조언해 달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소망한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서 일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어쩌면 참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현실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안 없이 은퇴를 감행했다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퇴사를 결정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은퇴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재산은 매년 5%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5% 정도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자산이 50억이라면 연 5%만 증가해도 연간 2억 5천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 만약에 연간 생활비가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자산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재산은 그런 식으로 늘지 않았다. 예상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컸다. 특히 자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 정말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은 서울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 정도 하락했다. 7년간 자산이 줄어드는 걸 버틸 수가 있어야 한다. 또 부동산의 경우는 처분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예상보다 적다. 주식 투자도 장세에 상관없이
매년 이익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항상 폭락장이 온다. 이런 폭락장을 견딜 수 있을 정도와 자산 규모여야 한다. 근래 자산시장 상승성이 계속되거나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은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나의 빠른 은퇴 결정에는 자녀 교육도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 우리 부부는 아기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기준으로는 정말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교육비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은퇴 후에 친구나 동료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때 후회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선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생활을 계속하는 동료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반면 은퇴를 하면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다. 이런 사회적 격차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존감이 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현실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충분한 자산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은 분야에서 시장에서 1등이 되어보자. 언젠가는 독립해서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서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일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어쩌면 일이 재미있어질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반기고 칭송한다. 유주택자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상승론자에게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낸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하락한다는 하락론자에게 박수를 치고 칭송한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갑자기 폭락론자에서 상승론자로 돌변한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데 누군가 하락한다고 전망한다면 그는 불길하고 재수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은 투자의 조언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때때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올바른 조언과 설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수많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하다가 죽임을 많이 당했다는 사례를 들며 설득의 위험을 경고했다. 한비자는 설득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왜 설득이 어려운가? 남을 설득할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가 어려워서인가?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만한 언변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자신의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인가? 아니다. 그럼 왜 설득이 어려운가? 설득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설득이란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라. 단지 그가 엉터리 연극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달하려던 사람이 설득에 성공한다면 그건 행운이다. 대다수는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무두셀라처럼 900세까지 살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카페에서 유명한 우성님의 책인데요. 최근에 출간되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투자입니다. 저자는 우석, 출판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왜 유독 시기심이 강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밀집도가 높은 농경사회가 길었고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시기, 질투심이 강해졌다는 설명의 주류이다. 대체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슷한 배경을 가진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이 왜 더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내 가설을 뒷받침할 철학자를 먼저 소개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다. 그는 인간은 무방적인 욕망을 가졌다고 말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선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쟁취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종종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여자들이 구찌나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도 같은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결국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바를 모방하여 욕망하는 존재라는 게 르네 철학의 핵심이다. 인간은 모방적인 욕망 때문에 경쟁하고 질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누련이라는 것이 있다.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고 타인을 따라하게 되는 뇌신경이다. 모방적인 욕망이라는 철학 이론이 생물학적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유독 질투심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울 누련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인이 쉽게 휩쓸리고 광장에 잘 모이고 유행을 많이 따르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게 혹시 거울 누련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어디를 가도 거울이 많다는 것이다. 거울이 많은 이유는 한국인이 남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유독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에도 종종 낯뜨거운 질문이 올라온다. 무슨 동에 산다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죠? 40세의 재산이 몇억 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인가요?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한국인의 질투심에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친구들의 질투를 피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법. 내 아내는 커뮤니티 안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아내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서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한다. 참 쉬워 보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질투심을 피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절대로 자랑을 하지 말라. 특히 주부로 구성된 모임에서
자식 공부 자랑, 남편 직장 자랑을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 또 잘난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은 아내가 어디 있을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안 그래도 그렇지 못해 괴롭고 우울한데 거기에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아파트값 올랐다고 자랑하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은 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이다.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낀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돈독해진다. 이것은 정말로 효과가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일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공을 축하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뱀은 우리를 물어 상처를 입히면 크게 기뻐한다. 아무리 저차원적인 동물이라도 타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다. 하루는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구리가 정갈에게 신신당부했다. 날 찌르지 마. 찌르면 우리 둘 다 빠져 죽어.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무렵 정갈이 개구리를 찔렀다. 개구리가 죽어가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찔렀니? 정갈이 이렇게 대답했다. 난 정갈이야. 그렇다. 원래 그렇게 행동하도록 태어난 정갈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정갈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깨어지기 쉽다. 이들은 남들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깎아내린다. 정갈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주변의 모두를 끌어내려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대상을 없앤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타인을 끌어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평가인 척을 하는 것이다. 정갈 같은 사람은 세상의 불공평, 불평등에 대한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스스로 노력하는 대신 타인의 약점을 잡아채는 훌륭한 솜씨를 발휘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안 되고 게으른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자신도 부러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불평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시기심을 유발할 만한 것은 모조리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지위나 재산 등은 최대한 칭찬한다. 물론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만들어낸 서로 다른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20대에 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는 인기가 전혀 없었다.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종국에는 폐지로 팔렸다. 그런데 어느 날 니체가 헌책방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한 순간 니체는 이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는 속삭임이 들렸다고 한다.
니체는 책을 손에 넣은 후 꼬박 2주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책을 읽었다고 한다. 니체는 이 책에서 너무나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한다. 언제나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다. 이 책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말을 이해한다면 쇼펜하우의 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이 생존과 번식 등을 위해 내재된 맹목적인 욕망과 본능으로 만들어내는 한바탕의 수동이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쓴 책의 제목,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쉽게 풀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가진 욕망에 따라 벌이는 한바탕 수동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을 자신의 인식 한계와 범위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인간의 청각만 해도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고 특정 주파수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다. 이처럼 인간은 실제 존재하는 물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물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물 자체를 완전히 알 수 없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칸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는, 즉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인식한 이미지이다. 즉 세상은 내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이 받아들인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다.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어떤 분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롭다고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내게 쪽지를 보냈다. 이분에게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행복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말을 살펴보자.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조건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매우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기도 하다. 괴테나 바이런 같은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시인들은 똑같은 꽃을 보고도 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 능력이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 평범한 사람은 똑같은 꽃을 봐도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꽃은 시인에게 아름다움이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불행한 사람은 꽃을 보고서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낼 수 있지만 무심한 사람은 꽃을 그냥 무미 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이처럼 불행이나 행복은 외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고 노력은 좌절될 뿐이고 희망은 운명에 의해 짓밟히고 살면서 줄곧 불행한 실수만 해 고통은 늘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삶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 니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루는 미다스 왕이 괴물 실내 누술에게 물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실내 누스는 실쭉거림에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미다스 왕이 대답을 다그치자 그제서야 실내 누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우연과 수고가 낳은 이 덧없는 자야. 왜 듣지 않으니만 못한 말을 내게 하라고 하는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으니 당신에게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다. 넋두리는 집어치우고 삶의 의지를 충전하라. 이후 니체는 쇼펜하우의 철학을 극복하고 자신의 철학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부정을 가르쳤지만 반대로 니체는 삶의 긍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니체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다. 인생이 좋고 나쁨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해석과 관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위대한 유인들을 보자. 영웅들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을 했다. 불행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니체에 따르면 사람들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지치고 병들고 약한 인간이 되어 세상을 추악하고 괴로움만 가득한 세계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공경과 어려움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좋고 나쁨은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있다. 삶의 의지가 약화되면 자신을 극복하는 투쟁 대신에 안이하게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남 탓으로 돌리는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니체는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한다. 니체 자신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투쟁했다. 인생은 주어진 환경보다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이다. 용기를 내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 니체는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자신을 극복하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심장도 가지고 있다. 또 실패로 인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또한 긍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뿐이다. 삶이 힘든가?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이 마주한 공경과 시련을 극복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니체가 삶이 힘든 당신에게 주는 조언이다. 인간은 타고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한다. 니체는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숭이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일종의 웃음거리인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인가? 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도 원숭이에 다르지 않다. 인간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창조적인 데 쓰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본능을 극복해야 초인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를 잇는 밧줄이며 심연 위에 펼쳐진 하나의 밧줄이기에 가로지르는 것도 위험하다. 거기서 또 도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이 타고난 본능에만 휘둘며 산다면 그러한 삶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원숭이, 즉 짐승의 삶과 같다는 것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본능을 극복하려는 자를 말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나도 젊은 시절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조급했고 지금은 돈을 벌어서 여유를 가진 것뿐 젊은 시절의 그 조급함과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삶을 좀 더 살아보니 조급해한다고 해서 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급하다고 해서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추수할 수 없듯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것 같다.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다. 조급하고 절박하면 그럴수록 이성적이지 않고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욕심에 급등주만 따라 투자하여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가 많이 있다. 또한 사기에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린 안타까운 분도 있다. 대부분의 사기는 빨리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미끼를 내건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하는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불을 모으고 쌓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워렌 버핏도 재산의 90%를 50세 이후에 벌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집값과 주식이 폭등했다. 나보다 불과 몇 년 앞서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은 집과 주식으로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 격차를 평생 따라잡기 어려울 것처럼 느꼈다. 나만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과거에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대다수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집중과 지속성 때문이다. 나는 투자에 집중하고 마라톤처럼 계속 달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다. 도중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나를 앞서간 선배들보다 더 부유해졌다. 반면에 나보다 부자였던 선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세상에는 투자 공부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나고 반드시 원하는 부를 얻게 된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다. 둘째, 콤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메일 주신 분은 고졸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졸이면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내가 만약에 그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언제나 독립하여 내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직장을 다니겠다. 학벌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 중에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많이 있다.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 그런데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나는 학벌보다 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책을 읽고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이 있다. 나는 투자에 대한 지식을 거의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웠다. 학창 시절의 공부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책 몇 권이면 다 배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대부분의 투자 공부는 학교 밖에서 했다.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면 된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낙담하여 주저앉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요즘 가난한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실 돈을 아끼려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데는 제법 많은 돈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서적인 욕구 때문이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반려동물의 애정어린 몸짓으로 반겨준다. 반려동물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따른다. 그런 생명을 돌보면서 자신에 대한 위로를 얻고 외로움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정서적 결핍도 배고픔과 다르지 않다.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학생의 경우는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지지받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야 돈을 버는 일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힘들고 지칠 때, 또 두려움을 느낄 때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이를 극복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돈 욕심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정서적 안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 한 카페 회원이 나에게 상담 메일을 보냈다. 요점은 아파트를 두 채 보유 중인 직장인인데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지만 일이 재미없고 실적 스트레스가 있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은퇴를 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조기 은퇴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을 조언해 달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소망한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서 일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어쩌면 참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현실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안 없이 은퇴를 감행했다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퇴사를 결정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은퇴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재산은 매년 5%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5% 정도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자산이 50억이라면 연 5%만 증가해도 연간 2억 5천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 만약에 연간 생활비가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자산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재산은 그런 식으로 늘지 않았다. 예상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컸다. 특히 자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 정말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은 서울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 정도 하락했다. 7년간 자산이 줄어드는 걸 버틸 수가 있어야 한다. 또 부동산의 경우는 처분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예상보다 적다. 주식 투자도 장세에 상관없이 매년 이익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항상 폭락장이 온다. 이런 폭락장을 견딜 수 있을 정도와 자산 규모여야 한다. 근래 자산시장 상승성이 계속되거나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은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나의 빠른 은퇴 결정에는 자녀 교육도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 우리 부부는 아기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기준으로는 정말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교육비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은퇴 후에 친구나 동료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때 후회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선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생활을 계속하는 동료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반면 은퇴를 하면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다. 이런 사회적 격차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존감이 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현실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충분한 자산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은 분야에서 시장에서 1등이 되어보자. 언젠가는 독립해서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서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일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어쩌면 일이 재미있어질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반기고 칭송한다. 유주택자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상승론자에게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낸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하락한다는 하락론자에게 박수를 치고 칭송한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갑자기 폭락론자에서 상승론자로 돌변한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데 누군가 하락한다고 전망한다면 그는 불길하고 재수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은 투자에 조언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때때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올바른 조언과 설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수많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하다가 죽임을 많이 당했다는 사례를 들며 설득의 위험을 경고했다. 한비자는 설득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왜 설득이 어려운가? 남을 설득할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가 어려워서인가?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만한 언변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자신의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인가? 아니다. 그럼 왜 설득이 어려운가? 설득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설득이란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 단지 그가 엉터리 연극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달하려던 사람이 설득에 성공한다면 그건 행운이다. 대다수는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900세까지 살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카페에서 유명한 우성님의 책인데요. 최근에 출간되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